65이 되던 해에 나는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꽃을 꽂았고 손에는 작은 부케를 들었지요.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며 딸아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예감한 눈물이었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냐고. 하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점잖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믿었습니다. 첫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마음에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 작은 식당을 꾸려가는 일, 그리고 밤마다 홀로 천장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영호, 나보다 3살 위였고 은퇴한 전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나도 사랑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잠시 후에 여러분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왜 내가 그날의 미소를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지, 왜 65의 새 출발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의 시작이었는지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나는 여러분 곁에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놓고 싶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아이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도 끝까지 아껴두었던 그 돈, 영호 씨는 그 집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았지요. 그 사람은 요리도 곧잘 했습니다. 내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였고 내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를 사와 촛불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가끔씩 밤늦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예스 동료라고만 대답했지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그 사람의 지갑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세탁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말입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호 씨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노총각이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지갑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 아이들은 또 누구였을까? 혹시 지금도 살아있을까?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묻지 말자, 묻지 말자.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 나는 그때부터 영호 씨를 조금씩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그 사람이 커피를 내려줄 때도, 저녁에 함께 식탁에 앉을 때도 나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사진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한번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의심은 스스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햇볕을 쬐지 않아도 의심은 혼자 자라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의심이 마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일상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지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 때의 목소리, 외출할 때의 옷차림, 돌아왔을 때의 표정, 모든 것이 조금씩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영호 씨는 잠깐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은행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 씨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피곤해 보였고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그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무언가도 그 물처럼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며칠이 지난 뒤 나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영호 씨를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지요. 그곳에는 나와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다니신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지요. 순자 씨, 요즘 신혼 재미는 좀 봐.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혹시 영호 씨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분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자 씨, 내가 진작 말해주려고 했는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못했어. 그 사람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복지관에도 다녔대. 거기서도 어떤 할머니랑 친해졌다가 그 할머니가 큰 손해를 봤다는 소문이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분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너무 놀라지 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조심해. 이 나이에 상처받으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오래 간다. 나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요.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으며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풍경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세계 바깥에 혼자 서 있는 사람 같았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호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지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많이 늦었네. 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에 잠깐 들렀어요. 그 사람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곧 다시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거기 친구분들 잘 계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영호 씨와 한 침대에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작은 방으로 건너갔지요. 그 사람은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안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나는 작은 방에 차가운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천장의 무늬 하나하나가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지요. 그 밤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그 모든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지요. 그 시절에 나는 언제나 바빴고 언제나 피곤했지만 동시에 언제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오랜만에 첫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그 사진을 말입니다. 빛이 바랜 그 사진 속에서 젊은 남편은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요.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을 텐데, 당신이 있었다면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원망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나 혼자였으니까요. 나는 그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부터는 네가 네 남편이 되어줘야 해. 네가 너를 지켜줘야 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그날 오후 나는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옛 친구 한 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젊었을 때 법원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혹시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 친구는 내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지금 네가 하는 이야기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야.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당분간은 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내가 아는 법무사 한 분 소개해 줄게. 나는 친구의 말을 수첩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내 속옷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지요. 그날부터 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였고 속으로는 조용히 도망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지요. 아침이면 영호 씨에게 웃으며 인사했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대답했고 농담을 하면 웃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긴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면 온몸의 근육이 다 아팠지요. 웃는 근육도 아팠고 말하는 근육도 아팠으며 무엇보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을 경계해야 해서 아픈 것이었지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영호 씨는 평소답지 않게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나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말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걸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이야기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옛날에 빌린 돈이 조금 있어. 얼마 안 돼. 그런데 그걸 지금 정리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라고 겨우 물었지요. 그 사람이 말한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말하고 일어섰지요. 그 사람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일이야. 내가 이 짐을 벗어야 우리가 진짜로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 밤에 나는 법무사 친구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지요. 친구는 새벽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순자야, 절대 돈 주지 마. 어떤 이유로도. 그리고 내일 나한테 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껐지요. 다음 날 나는 영호 씨에게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가 간 곳은 시장이 아니었지요. 법무사 친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사무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건물의 2층에 있었습니다. 나는 계단을 오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조용한 계단 위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뒤에 사무실에 들어서자 친구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야, 내가 어제 네가 말한 이름으로 조금 알아봤어. 그런데 말이야,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친구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영호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여러 가지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지요. 나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저 숫자들과 날짜들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네가 알아야 할 것이 많아. 그런데 한꺼번에 다 말하면 네가 감당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것만 말할게.
그리고 친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미 결혼이라는 제도를 여러 번 이용해온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혼들이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끝났다는 것. 상대방은 늘 나이 많은 여성이었고, 마지막에는 모두 재산의 일부를 잃었다는 것.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주지 말 것. 둘째, 집 명의를 절대 변경하지 말 것. 셋째,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 넷째,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상황을 알릴 것. 다섯째,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것. 나는 그 5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지요. 그것은 아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 생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집 문을 열면 다시 연기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웃어야 하고 대답해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나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한참 동안 심호흡을 했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집에 들어서자. 영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갔다 온 것 치고는 많이 늦었네. 라고 그 사람은 말했지요.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요. 그리고 오랜만에 옛 친구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여러 가지 만들었지요.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굽고 된장찌개도 새로 끓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진 듯은 했지요. 여보, 오늘은 왠지 특별한 저녁이네. 라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냥 오늘은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절반은 진심이었고 절반은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의심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일수록 궁지에 몰리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정말 좋은 아내의 연기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 주었고 저녁이면은 함께 산책을 나갔지요. 그 사람은 점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빚 이야기도 다시 꺼냈지만 나는 부드럽게 말했지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법무사 친구가 알려준 대로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다른 곳으로 옮겼지요.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인감 도장까지 모두 딸의 집에 조금씩 가져다 놓았습니다. 딸에게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친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때 울었던 그 아이 말입니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나는 웃으며 손을 저었지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딸은 내 손을 잡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얼굴만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챘지요. 어렸을 때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과 다투고 돌아온 날, 딸은 내 손에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었지?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 아이의 그런 따뜻함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한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에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그 맑은 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런 눈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할 때까지는 딸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요.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대신 손주들이나 보고 싶구나. 언제 한번 데리고 와. 딸은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결혼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걱정돼. 뭐라도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 나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며 말이지요. 그 순간 영호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아이가 가고 나니까 조금 허전해서요. 그 사람은 내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영호 씨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잖아. 서로 비밀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 딸이 뭐라고 하고 갔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별말 없었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왔다가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양심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걸까? 아니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을 해오면서 양심이 무뎌진 걸까? 나는 어느 쪽이든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평범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영호 씨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까지 내려주었지요. 그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그 사람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지요. 거리에서 만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얼굴 말입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영호 씨는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이지요. 나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 전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들리는 단어들이 마음에 걸렸지요. 돈, 시간, 그리고 빨리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끝나고 영호 씨는 거실로 돌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며칠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옛 친구가 부탁한 일이 있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며칠이나 걸려요. 그 사람은 한 2, 3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다. 영호 씨가 지방에 내려간 뒤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무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지요. 친구는 좋은 기회라며 그 사이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지시에 따라 하루 종일 은행과 구청을 오갔지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지요. 그날 저녁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나는 오랜만에 텅 빈 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무섭지 않았지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혼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편안하다니 그것이 내 결혼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혼자만의 저녁 나는 오래된 라디오를 틀어놓았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틀어놓곤 했던 그 라디오 말입니다. 오래된 노래들이 흘러나왔지요. 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 노래들을 들으며 나는 된장찌개를 하나 끓였습니다. 아주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된장찌개가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틀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은 어딘가 이상했지요. 피곤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었지요. 여보, 전에 내가 말한 그 돈 문제는 어떻게 됐어? 내가 없는 사이에 좀 알아봤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은행에 알아보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더 기다릴 수가 없어. 내일까지는 꼭 필요해. 안 그러면 내가 정말 곤란해져. 나는 깜짝 놀란 척하며 물었지요. 아니,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에 내려갔다가 옛 친구한테 급한 부탁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빌려주기로 했거든. 당신이 먼저 준비해주면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뻔한 거짓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옛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내 돈을 요구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수법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말했지요. 그 사람의 얼굴에 잠깐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내가 그 초조함을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왜 나가?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그 사람이 뭐라도 하면 어쩌려고.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영호 씨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지요. 딸도 자기 삶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내 문제로 그 아이의 삶까지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른이었으니까요. 내 일은 내가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딸이 돌아가고 난 뒤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영호 씨와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 옆에서 가짜 미소를 짓는 것도, 매일 아침 그 사람이 내려주는 커피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말입니다. 나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 사람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이야기?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숨긴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워졌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숨긴 게 없어. 나는 준비해 두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를 그 사람 앞에 놓았지요. 그 사람은 서류를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지요. 그 눈빛은 내가 아는 영호 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걸 얻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이걸 당신한테 줬어?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요. 침묵이 길어지자 그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손에 쥐고 구겨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위험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싸늘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나는 안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밤을 새웠지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냉장고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들리는 그 사람의 작은 기침 소리까지.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방을 쌌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지요.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그 집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피해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딸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고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호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든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가방을 보고 그리고 다시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아닌 무언가 훨씬 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딸네 집에? 며칠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갈 수 없어. 우리 이야기 아직 안 끝났잖아.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다음 순간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내가 그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가방은 현관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은 내 팔을 붙잡았고 나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안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다시 어디론가 나갔지요.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 몇 분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내가 지금 이 방 안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가져간 뒤였습니다. 집 전화도 선이 뽑혀 있었지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 식당을 꾸려낸 사장, 동네에서 존경받던 순자씨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해냈지요. 베란다 창문은 밖에서 잠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조심스럽게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래층 베란다까지는 꽤 높았지만 바로 옆집 베란다와는 얇은 칸막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칸막이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옆집에는 젊은 세댁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지요. 그날따라 그 세댁이 집에 있었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내 목소리를 들은 그 세댁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가씨, 경찰 좀 불러줘요, 제발. 그 세댁은 잠시 당황한 듯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안전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아. 남편이 나를 못 나가게 하고 있어. 제발 조용히 불러줘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세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 컨티뉴아를 15시 9분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할머니, 제가 바로 할게요. 조금만 버텨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주저앉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영호 씨가 갑자기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나는 침대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이지요. 이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고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지요.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내 인생의 많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나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장면,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던 날, 첫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떨림, 식당 문을 처음 열었던 날의 긴장감,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자. 더 이상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지 말자. 남은 날들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경찰이 도착한 것은 30분 뒤였습니다. 그 30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30분이었지요. 나는 안방에 조용히 앉아 영호 씨가 돌아오기 전에 경찰이 먼저 도착하기만을 빌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먼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나를 데리고 나왔지요. 나는 그분들의 팔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영호 씨는 그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에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했지요. 나는 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데 옆집 새댁이 문을 조금 열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새댁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나는 그 새댁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고마워요라고 겨우 말했지요. 그 새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작은 물병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그 물병이 그날 내가 받은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퇴근길 버스를 타고 있었고 학원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식당들은 저녁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지요. 나는 그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의 일은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한 뒤로 나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딸은 내 옆에 앉아 가끔씩 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위는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손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 방 앞을 조용히 지나다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호 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지요. 그 사람은 도망치려 했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분노도 없었지요.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텅 빈 마음 속에는 이상하게도 한 가지 질문만이 떠다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평생 누구한테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을 정성껏 키웠으며 이웃에게도 친절했지요. 그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내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쉬어. 밥 먹고 자고 숨만 쉬어도 돼. 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생각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지요. 영호 씨와 처음 만났던 복지관의 창가 자리, 결혼식 날에 하얀 꽃, 함께 끓여 먹었던 된장찌개,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사람의 차가운 눈빛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뒤섞여서 하나의 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딸의 집 베란다에서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지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나는 그 아침 오래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숨을 쉬고 햇살을 받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이미 충분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딸은 나에게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봐. 나는 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요.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 딸의 손이 이렇게 든든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기적들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나는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 같은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나이 든 여자, 재산이 조금 있는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운 여자. 그런 여자들이 그 사람의 표적이었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사관 한 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당하는 분들은 어리석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나 자신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때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처음부터 더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을까? 조사관은 나에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영호 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적어도 서너 명은 더 있다는 것, 그 여성들 중에는 나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도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여성들 대부분이 수치스러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신고한 덕분에 그분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 말년에 와서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지요. 우리는 서로 알지 못했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사람들 말입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증언대에 서야 했지요. 법정에서 영호 씨를 다시 마주했을 때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점잖아 보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내 쪽을 볼 때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 부드러움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어쩌면 아주 잠깐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했던 건 아닐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으로는 알면서도 감정으로는 쉽게 놓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나는 증언대에서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몇 번이나 목이 메었지요.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법정 뒤쪽에 앉아 계신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지요. 그분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하다는 인사처럼 말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영호 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주어서 고맙다고 그분이 나중에 편지를 보내주셨지요. 그 편지를 받은 날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조금은 살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신비였지요. 그분의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같은 여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그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지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답장 속에서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어르신, 우리가 이렇게 편지로나마 만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디에 사시든 건강하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판결이 나온 날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대신 가서 결과를 전해 주었지요. 영호 씨는 상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울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도 아니었고 복수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이상한 서글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딸의 집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아파트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요. 딸은 그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집은 나에게 너무 많은 아픔이 깃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 나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행복했던 몇 달의 기억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던 식탁,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았던 소파, 그리고 내 생일에 촛불을 밝혔던 작은 케이크 자국까지.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나는 그 집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에게도 불행했던 순간에게도 말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나는 작은 시골집을 샀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뒤쪽으로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닭 몇 마리를 키웠고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었고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딸은 가끔씩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주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딸과 나는 부엌에서 나란히 음식을 만들었지요. 그런 날이면 나는 조금씩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손주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들 속에서 나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답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고 매일 저녁 잠드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영호 씨를 만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 가장 큰 실수는 외로움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 혼자 남은 인생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했던 것. 그 마음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 약함이 나쁜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만약 내가 그때 외로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인생은 한 번뿐인 것을 나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외로움을 먼저 견딜 수 있게 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인사를 합니다. 순자야,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리고 저녁이면 다시 거울을 보며 말하지요. 순자야, 오늘도 수고했다. 그것이 내가 찾은 작은 평화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평화. 가끔씩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나는 그 오래된 사진을 떠올립니다. 영호 씨의 지갑 속에 있었던 젊은 여자와 아이 둘이 웃고 있던 그 사진 말입니다. 그 사진 속 여자도 한때는 나처럼 그 사람을 믿었겠지요. 그리고 그 여자도 나처럼 상처받았을 겁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그런 어머니, 이모, 할머니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분들은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죄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많은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밤들, 그 눈물들, 그리고 내가 끝내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찾아온 사랑이 반드시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얻었지요. 오늘 밤 여러분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살아왔다고, 그리고 내일도 잘 살아갈 거라고.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매일 그 말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할머니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랍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30해를 살아온 내 집 현관 앞에서 나는 가방 하나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그 문을 잠근 사람은 다름 아닌 내가 배 아파 낳은 큰아들이었습니다. 72, 김말순. 그게 그날 아침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새벽의 공기를 잊지 못합니다. 손끝이 저릿할 만큼 차가웠던 바람, 입김이 하얗게 올라가던 조용한 골목, 그리고 문 안쪽에서 들려오던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 어머니, 이제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 기둥을 세운 돈이 누구 돈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집의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농사라는 말조차 사치라고 느꼈습니다. 농사는 거두는 때라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건 평생을 심고, 평생을 물주고, 평생을 허리 굽혀 돌보아도 거두는 날이 끝내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23세 시집을 와서 새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한여름엔 땀이 눈을 찔렀고 한겨울엔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고단함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난히 장사가 안 되던 겨울날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찢어졌을 때도 나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네요. 그날 밤 부엌에서 몰래 상처를 닦으며 울고 있었을 때 10살도 안 된 큰아들 재석이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등을 가슴에 새겼다던 그 밤, 그 아이가 훗날 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보내는 손이 되리라고 그때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절 시장에는 나 같은 아주머니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고 어떤 이는 남편이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만나면 오늘은 얼마 벌었어? 하고 저녁이면 내일은 좀 낫겠지 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는 그 시절을 지나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옆에서 웃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그만 숟가락을 놓고 울어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떠난 지 꼭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시장 골목 한 구석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나무를 다듬던 이웃 아주머니가 말없이 다가와 내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등이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손을 올려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날 말을 걸지 않는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꺼내는 순간 오히려 더 아파지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길 위에 서게 되었는지, 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곧 펼쳐집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어머니가 계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말순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스친다면 구독을 눌러 순자 할머니 곁에 오래 머물러 주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은 내가 55이 되던 해에 병으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밤 나는 방문을 닫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내 손으로 기어이 다 키워야 한다. 그 다짐 하나로
나는 다음 날 아침에도 눈이 퉁퉁 부은 채 나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시장 일이 끝나면 남의 집 빨래를 맡았고 밤에는 바느질감을 받아왔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바늘을 쥐고 있다가 새벽에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손가락을 찔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나는 피가 맺힌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아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큰아들 재석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을 때 나는 그 종이 한 장을 붙잡고 웃다가 울었습니다. 둘째 미영이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여자도 배워야 한다.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로 미영이도 전문대를 마쳤습니다. 막내 재현이는 유난히 몸이 약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심한 폐렴으로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낮엔 시장, 밤엔 병원. 나는 그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혼자 집에 남아있던 어린 미영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재현이만 좋아해.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아픈 아이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그림자로 자리 잡았는지 나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은 쉽게 해도 아주 작은 차이가 자식들 마음 안에서는 거대한 틈으로 자라는 법입니다. 그 틈은 세월이 지날수록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이웃에 살던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 자식도 결국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야. 나는 그 말에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몸이 망가져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만 잘 크면요. 그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새벽, 그 할머니의 한숨이 내 귓가에 다시 들려올 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내가 60을 넘길 무렵 세 아이는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3번 다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도 울고 서운해서도 울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안도감에 또 울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한숨 돌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조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평범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대출이 더 잘 나와서요.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잘 모시겠다는 말이 지금도 내 귓가에 가끔 맴돕니다. 사람의 약속 중에서 가장 쉽게 나오고 가장 쉽게 잊혀지는 말. 나는 그때 그 말의 가벼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어요? 한 번 넘어간 명의는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걱정해주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나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끝냅시다. 도장이 종이 위에 눌리는 쿵 소리가 내 가슴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평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 나는 그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통장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던 그 통장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 한 장의 종이에 의지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어머니는 집 안에서도 발언권을 잃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식탁 위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결국 구석방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을 잃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웃었다. 그래서 나도 웃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서러운 문장이어서 내가 스스로에게 그 문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상합니다. 자기가 아프면서도 그 아픔을 기록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록이 남으면 그 아픔이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아픔이 진짜가 되는 순간 자식이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한숨이 나오셨나요? 아니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말순이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겨울이 찾아올 테니까요. 처음 몇 달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참기름을 시장에서 구해오기도 했고 손자 옷을 손수 바느질에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 속에 고마움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고 싶었던 감정이었을 뿐 진짜 그녀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성껏 끓인 국을 한 숟가락만 떠먹고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내가 개어놓은 빨래를 다시 펼쳐 자기 방식대로 개는 일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방식이 다른 거라고. 그러나 사소한 일들이 하나둘 쌓일 때마다 나는 자꾸만 투명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숨을 쉬고 있는데도 아무도 내 숨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 번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일을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할 차례였는데 며느리는 그저 우리 어머님이세요 한마디로 끝내고는 나를 다시 방 안으로 돌려보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과일 접시만 내려놓고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위에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를 오래도록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내 가슴 한 구석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내가 함께 웃을 수 없다는 것. 그것만큼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날부터 나는 내 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시간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혹시나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시나 손님이 왔는데 내가 어색하게 할까봐, 내 집이었던 곳에서 나는 내 발소리마저 낮추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양말을 두툼하게 신었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나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때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자기 자신을 구석으로 미는 이름. 가장 아팠던 일은 손자가 나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 모퉁이에 서 있다가 며느리가 손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방에 자꾸 가지 마. 할머니가 감기 옮기면 어떡하니? 감기라니. 나는 감기에 걸린 적도 없는데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기의 문제가 아니라 벽의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자와 할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며느리가 미웠다기보다 내가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일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내가 정작 손자에게는 감기를 옮기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나 아무리 되짚어봐도 내가 잘못한 일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미움을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으니까요. 그 뒤로 나는 스스로 손자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이가 놀고 있으면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손자의 재롱이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작은 방, 가장 어두운 구석이 내 자리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밤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손님이었구나.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나는 그저 손님이었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곧바로 닦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아. 내 집. 그 두 글자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어느새 며느리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미영이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나 좀 어려워. 저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 얼마나 필요하니? 딸이 말한 액수는 내가 평생 모아온 예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하룻밤을 고민했고 결국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딸이니까. 내 딸이 힘들다는데 어미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돈을 건넨 그날 미영이는 내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 나는 다시 한번 믿었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식이라고.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딸에게 매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잘 지내니? 아이는 잘 크고 있어? 그런 소소한 안부 전화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내주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딸은 그 이야기를 결코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가 올수록 딸의 목소리는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나 바쁘다니까. 나중에 다시 할게. 그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서글픈 말인지 어머니를 밀어내는 가장 정중한 말이 나중이라는 두 글자임을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자식들이 쓰는 나중은 결국 영원히와 같은 말입니다. 그 나중을 기다리다가 많은 어머니들이 세월을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그 뒤로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면 며칠씩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두 번째엔 아이가 아픈가 보다 했습니다. 세 번째엔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딸의 침묵에 매번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침묵조차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사람이니까요. 그 핑계가 하나씩 바닥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영아, 네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그렇게 차갑니?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빛이 떠올라. 그래서 피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었어야 할 어머니의 목소리가 딸에게는 갚지 못한 짐의 무게로 들린다니. 그 깨달음은 차라리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걸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매일 밤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듣고 끊으면 어떨까?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한마디만 물으면 어떨까? 그러다가도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면 나는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벌은 자식에게서 미움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벌은 자식이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영이가 내 목소리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딸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배시시 웃던 6살의 미영이, 초등학교 첫날 울면서 내 손을 놓지 않던 8살의 미영이, 그리고 13살쯤이었던가 생리통으로 울던 밤에 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내 목소리를 빚으로 기억한다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삶이 너무 무거워서 그 마음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막내 재현이는 또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 가게라도 차리면 성공할 자신 있어. 나는 남은 돈을 털어 막내에게 주었습니다. 막내는 정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제법 잘 되는 듯 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막내는 그 뒤로 나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막내의 그 면목 없음이 이해되면서도 야속했습니다. 면목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말이니까요. 어머니의 마음보다 자기 자존심이 먼저인 자식, 그것이 막내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몸이 약해서 더 애틋하게 품었던 세월이 무색해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이 품어주었기에 그 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초라한 자기를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으로 자란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어떤 아이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어머니 앞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족쇄. 그래서 실패한 아이일수록 어머니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손주를 보려고 막내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문을 반만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가 낮잠 자서요. 또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준비해온 과일 봉지를 문 앞에 놓아둔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던 그 여자가 정말 저 초라한 얼굴의 할머니인가? 여러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주어도 주어도 또 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엔 나도 이제 지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말순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퇴근해 들어왔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앞에서 말씀드리자. 나는 칼을 도마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아이도 크고 집도 좁고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 동생 집으로 잠깐 가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그 어머니는이라는 세 글자를 귓가에서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저희와 어머니는 사이에 그어진 그 선, 아들은 그 한 문장으로 이미 나를 우리가 아닌 타인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그 침묵이 어떤 항변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장만한 집, 내가 도장을 찍어 아들 이름으로 돌려준 그 집, 그 집에서 내가 잠깐 나가야 한다는 말,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뜻하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앉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나는 나아지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나 봐요. 사진 속에 우리는 젊었고 아이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사진 속 그 순간을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있었을 텐데.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감아 보았습니다. 23세 시집온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수많은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들 속에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그런데 그 어떤 장면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말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동생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동생에게도 동생의 삶이 있고 자신이 다시 누군가의 짐이 될 수는 없다고. 나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큰 짐은 두고 꼭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손목시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온 골목이 다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나와서 내 팔을 붙잡아 주지 않을까? 며느리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하며 뛰어나와 주지 않을까? 그러나 집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한 집에서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몇 초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가면 사위복이 민망했고 막내에게 가면 그 아이도 지금 힘든 처지였습니다. 나는 무작정 첫 차가 오는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류장 벤치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얹은 채 나는 마치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의 나는 면접보다 더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걸어갈 수 있는지 세상에 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 그러나 이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벽거리에 혼자 서 있다는 것. 그 막막함을 그 순간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나는 목적지도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기사도 새벽 첫째 혼자 타는 할머니의 사연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겠지요. 묻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친절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종점에 내려서 근처에 문을 연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싼 된장찌개 백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밥을 절반도 못 먹었을 때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의 온기가 오히려 가슴속 얼어있던 것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말없이 내려놓고는 천천히 드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이 그날 내가 받은 가장 큰 친절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한참을 걷다가 나는 작은 교회 앞에 섰습니다. 작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 중.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기에 가야 할 신세가 된 것인가. 자존심이 한 발,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한 발, 두 발이 부딪히다가 결국 본능이 이겼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내가 머물 작은 쪽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쪽방은 몸 하나 누이면 가득 찰 정도로 작았습니다. 창 너머로는 다른 건물의 벽이 보였고 벽 사이 좁은 틈으로 하늘 한 조각이 간신히 보였습니다. 나는 그 하늘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 집에 살 때는 창이 훨씬 컸는데도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집에서는 창밖에 하늘도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이상하게도 이 좁은 방이 그 넓은 집보다 더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첫날 밤 나는 좁은 방의 낡은 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벽지에는 오래된 얼룩과 찢어진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전에 이 방에 살던 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도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였을까? 아니면 평생을 홀로 살아온 외로운 아버지였을까? 나는 그 얼룩 하나하나에 이름 모를 누군가의 인생이 새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은 슬픈 반기지만 그렇다고 외로운 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본 사람들의 고단함이 벽지에 배어 있었고 그 고단함이 오히려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방도 있습니다. 빈 공간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방. 나는 가방에서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작은 창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는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이후로 태엽을 감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손을 뻗어 그 시계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마치 내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도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이 좁은 방에서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쪽방 이웃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 혼자가 된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들은 서로의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잘 주무셨어요? 하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하고 그 짧은 인사말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옆방의 박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딸 하나를 혼자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해 외국으로 떠난 후로는 1년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은 나쁘게 군 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삶이 바빠서 그런 거지. 박씨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쩌면 마지막까지 자식을 변호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식을 미워할 수 있지만 어머니만큼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정씨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지만 모두 아버지를 외면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뜨거운 김치국밥 한 그릇을 건네자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먹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이 내 평생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 맛있소.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가 말한 맛은 국밥의 맛이 아니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의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씨 할아버지는 종종 내 방 앞에 뭔가를 두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사과 한 알, 어떤 날은 삶은 달걀 2개. 말없이 두고 가서는 다음 날 아침에 복대서 마주치면 그저 허허 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주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주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더 깊은 법입니다. 말 많은 사람은 말로 마음을 전하지만 말 없는 사람은 자기 온 시간을 들여 마음을 전합니다.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시장까지 다녀오는 그 긴 걸음이 말보다 훨씬 무거운 고백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옆방의 박씨 할머니와는 서로의 외로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밤 박씨 할머니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 언니, 이거 우리 딸 어릴 때 사진이에요. 한 번도 누구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 속의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네요. 눈매가 할머니를 닮았어요.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들 제 아빠 닮았다고 했는데 그 웃음 끝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심한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도 혼자 이불 속에서 버텼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끝내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 대신 박씨 할머니가 죽을 끓여 와 내 입에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할매 열이 이렇게 높은데 왜 병원도 안 가고 혼자 참고 있었대. 그 꾸지람 섞인 목소리가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그날 밤 열에 들떠 잠결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이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 낯선 이가 우리를 돌본다면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피로 이어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일까요? 나는 그 밤에 답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피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씨 할머니의 손이 내 이마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때까지 내가 가져본 어떤 자식의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있다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그쪽 방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도 막내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전화기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기를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걸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그 사랑을 내려놓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한 젊은 여성이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사회복지사였고 주말이면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이런 일을 해요? 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여기 오시는 어머니들을 보면 제 엄마 생각이 나요. 예,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쯤 저런 모습이셨을 텐데 하고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어머니가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어머니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로움이 서로 만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혜 씨는 그 뒤로 자주 나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급식소에 들를 때면 내 쪽방에 들러 잠깐씩 앉았다 갔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 한 가지를 가지고 왔고 어떤 날은 그저 손만 잡고 앉아 있다 갔습니다. 지혜 씨가 있는 동안에는 이 좁은 방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의 온기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것. 한 번은 지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제 엄마를 보내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제가 드렸을 사랑을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엄마는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은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자식들의 사랑은 지혜 씨 같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구나. 사랑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준 사랑은 엉뚱한 곳에서 다시 돌아왔고,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은 또 다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한 곳에만 붙잡아 두지 말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물과 같아서 흐르도록 두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지혜 씨는 나에게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말로 못하는 이야기를 종이 위에 쓰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결국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았다. 단지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6글자가 왜 그리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6글자는 내가 나에게 처음으로 건넨 격려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손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던 나. 그런 내가 처음으로 나에게 살았다고 말해준 순간,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혁명이었습니다. 살았다. 오늘도 살았다. 그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중얼거리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꺼져 있었던 불씨가. 다음 날엔 박씨 할매가 떡을 나눠주었다. 고마웠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날엔 창밖에 비둘기가 앉아 있었다. 친구 같았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석이가 보고 싶다. 그러나 나는 먼저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미영이에게 주었던 그 돈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하지만 괜찮다. 재현이 어디에 있든 잘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다. 그 짧은 문장들 안에 내가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첩을 매일 밤 펼쳤습니다. 때로는 단 한 줄만 쓰고 덮었고, 때로는 여러 페이지를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수첩은 내 유일한 청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내 말을 받아주는 하얀 종이, 그 종이의 말을 하면서 나는 천천히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구나. 나는 남편과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이웃과 이야기했지만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 사실이 문득 서글펐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혜 씨는 나를 설득해 작은 모임에 데리고 갔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어르신 10명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집을 주고 사업 미천까지 대줬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니까 아들이 나를 더 미워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게 내 탓인 것처럼.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명절에 전화 한 통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첫째는 둘째한테 미루고 둘째는 셋째한테 미루고 셋째는 바쁘다고 해요. 셋이 있으면 뭐 하나요? 없는 것만 못해요. 그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의 온기가 서로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또 한 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마음씨가 맑고 목소리가 작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어요. 며느리가 웃으면 저도 웃고, 며느리가 찌푸리면 저도 찌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제가 언제 진짜 제 마음으로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 역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좌지우지되던 시절, 아이의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춤을 추던 시절, 내가 언제 진짜 내 마음으로 웃었는지 나 역시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감정은 자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식의 감정에 맞춰 춤을 추는 인형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젊은 편에 속하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식 원망은 안 해요. 원망하면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니까요. 자식이 잘못한 만큼 저도 잘못한 게 있겠지. 너니 하고 넘겨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원망을 놓는 순간 마치 자기가 받은 상처까지 놓아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을 꼭 붙들고 삽니다. 그 원망이라도 있어야 자기 아픔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든을 훌쩍 넘긴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소. 원망할 힘도 이제는 없으니까. 그저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내 자신을 위해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을 뿐이요. 자식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요. 자식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지.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자식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그 말. 나는 그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곧 인생의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기 꿈을 접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80 넘은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평생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식은 한 부분일 뿐이라니.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그 나머지 부분을 단 한 번도 살지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모임을 다녀오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나만 어리석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아픔은 말하지 않으면 혼자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었구나.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랜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린 재현이가 엄마, 저 별 이름이 뭐야? 하고 묻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일까요? 하늘 한 번 올려다볼 여유도 없이 발밑만 보고 걸어가느라 우리가 놓친 풍경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모임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쪽방에 살았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봉사활동에도 조금씩 나갔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보며 내 삶에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재석이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1년 하고도 몇 달 만이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떤 감정부터 꺼내야 할지 나 자신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기쁨, 슬픔, 분노, 체념, 용서, 미움,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나는 창밖의 작은 하늘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내 눈이 흐릿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며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기다리지 않는 척 했지만 사실은 매일 기다렸다는 것을 아들에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는 이상한 자리입니다. 기다리면서도 기다리지 않는 척, 그리워하면서도 그리워하지 않는 척,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 어머니는 평생 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척과의 밑바닥에는 자식이 어머니를 떠올려 주기를 바라는 아주 작은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혼했어요. 나는 그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래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사업이 잘못돼서 빚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 순간 오래전 이웃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네,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 수십 년을 지나 그 말이 끝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후회 속에서 한 가닥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 긴 이야기의 끝이 드디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도 무너진다고. 그러나 그 말은 아주 오래전 자식을 놓아버리지 못한 어머니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음보다 더 큰 이별을 겪어본 어머니에게는 자식의 불행조차 담담하게 다가옵니다. 안쓰러운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무너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무너져 본 사람은 두 번째 무너짐이 오히려 조용합니다. 슬픔에도 내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슬픔이라는 감정 너머에 더 담담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서 나는 묘하게도 어린 시절의 재석이를 떠올렸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울던 6살의 재석이, 친구에게 맞고 와서 울던 9살의 재석이,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울던 13살의 재석이, 지금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40이 넘은 중년 남자가 아니라 결국 여전히 내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모두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문 밖으로 내쳐진 그날, 사실은 아들도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내보낸 그 순간부터 아들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그 상처는 돌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꽂힌다는 것을, 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이유도 원망할 힘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를 내치던 그 순간에 자기 인생도 함께 내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아마 알지 못했으리라는 것. 나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재서가, 네, 엄마. 나는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이 된 사람의 마음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용서한다고 해서 네가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련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기대도 모두 내려놓고 나니 남은 것은 그저 담담한 내 자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눈시울이 붉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오래된 질문에 작은 대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쪽방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꾸려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번갈아 돌보고 명절엔 작은 상을 차려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진짜 가족입니다. 둘째 미영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전화로 한참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 엄마가 준 돈 나는 갚을 생각조차 못했어. 내 인생이 힘드니까 엄마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그 돈은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났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네 아이에게는 네가 엄마에게 했던 것과 다른 엄마가 되어 주렴. 그거면 된다. 막내 재현이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아직도 어머니 앞에 설 용기가 없는 것이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나는 혼자 동네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할머니 이쁘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러움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하구나 하는 담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몫의 삶을 살았다. 주는 사랑도 해보았고
버림받는 아픔도 겪어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날 저녁 쪽방으로 돌아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수신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말순아, 너는 잘 살았다.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어도 누가 자식들에게 준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네 사랑이 가짜였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억해라. 사랑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며 희생은 반드시 보상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네가 사랑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하다. 이제는 너 자신도 한번 사랑해 보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란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마지막에는 빈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집착이며 어디부터가 희생이 아닌 자기 파괴일까요?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말순이도 끝내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주는 만큼 우리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나를 지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배웠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큰아들 재석이는 이제 가끔 전화를 걸어옵니다. 길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엄마 잘 지내세요? 나는 짧은 안부라도 고맙게 여깁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어중간한 거리에서 피어나는 관계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 어중간한 거리가 어쩌면 완전한 가까움보다 더 오래가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훗날 말순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감정이든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시의 순자 할머니의 다른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봐주세요.